1958년 12월 대구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지만, 아버지는 당시 육군 소장이었던 박정희, 어머니는 조용하지만 엄격한 품성을 지닌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가정은 곧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이 됩니다.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면서 박지만은 자연스레 대통령의 아들이자 세간의 주목을 받는 황태자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호칭은 축복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겐 지나치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5살의 나이에 청와대에 입성한 그는 친구들과의 소소한 놀이조차 허락받아야 했고, 청와대의 넓은 복도와 고요한 응접실은 어린 그에게 오히려 차갑고 먼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경호원의 그림자 속에서 뛰는 자유는 금지되었고, 어디서든 대통령의 아들답게 행동하라는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말은 행동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통제하는 구속이었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없고, 화가 나도 내색할 수 없으며, 기쁨조차 조심스레 표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사랑은 깊었지만, 그것은 따뜻한 포옹보다는 바른 자세, 고요한 말투, 정확한 태도로 가르쳐지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르게 앉아야 해. 함부로 웃지 마.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그는 점점 말수를 줄였고,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몸으로 익혀갔습니다. 7살의 그는 구구단보다 먼저 침묵을 배워야 했습니다. 청와대 유리창 너머로 뛰노는 또래 아이들을 보며 그는 부러워했지만 그 마음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황태자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찬사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 어린이는 외로움과 긴장 속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감시와 예절이라는 틀 안에 있었고, 장난도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진 속 표정은 단정했지만 웃음기 없는 얼굴이었고, 사람들은 이를 기품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감정을 억제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이 누구인지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먼저 고민하게 되었고, 자신의 존재가 오롯이 자신이 아니라 박정희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일찍부터 길들여졌습니다. 일반적인 유년기의 자유는 그에게 없었고, 대신 따라야 할 이미지와 이상적인 모범의 기준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먼저 스스로 검열해야 했고, 어떤 말이든 입 밖으로 내기 전 대통령 아들답게라는 문장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점점 마음을 닫아갔고, 어린 나이에 이미 모두가 보는 사람으로서의 자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자유는 없었고, 특권은 있었지만 평범함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저 아이들이 누리는 평범함인데 왜 나는 가질 수 없을까?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인생에는 더 크고 깊은 상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던 국립극장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버지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흉탄에 맞아 쓰러졌고, 16의 박지만은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경호원이 몸을 던졌고 현장은 혼란에 휩싸였으며 대통령은 평정을 유지했지만 박지만의 내면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사랑했던 어머니를 잃었지만 감히 울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조문객들 앞에서 그는 그저 정면만 응시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너무도 잘 견뎠다는 말만 반복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약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욱 말이 없어졌고 더욱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자리는 말할 수 없는 상실이었고 그 공백은 영영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버지 박정희는 단호했습니다. 군인이 되어라. 한 줄의 명령이 그의 진로를 결정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았고 박지만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야 했습니다. 1977년 육사 강당에 모인 신입 생도들 앞에서 훈육관이 물었습니다.
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 수백 명의 생도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인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지만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손을 들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생도들은 놀랐고 교관조차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은 지시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봐주지 마라. 오히려 더 엄격하게 다뤄라. 그날 이후 그의 훈련은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체벌과 기합은 일상이 되었고 동기들과의 거리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동기들은 겉으로는 존대했지만 속으로는 조심했고 때로는 멀리했습니다. 누구도 그와 편하게 농담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에게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군복을 입었지만 진정한 군인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대화든 경계가 있었고 어떤 접촉에도 거리가 존재했습니다. 황태자라는 이름은 그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를 고립시키는 껍데기였습니다. 육사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하나의 사회 실험과 같았습니다. 감시, 통제, 위계 속에서 그는 끝없는 복종을 훈련받았고 개인의 뜻보다는 지시에 반응하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그는 군 생활을 통해 더욱 침묵하게 되었고 더욱 감정을 감췄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사치였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일은 위험이었습니다. 친구가 되지 못한 동기들, 받아들여지지 못한 생각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젊음의 열정이 그에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이었지만 그 시절에 그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길은 정해져 있었고 그는 그것을 묵묵히 따르는 법밖에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의 억압이 앞으로 펼쳐질 더 깊은 어둠의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것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쓰러졌다는 소식은 밤사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육군사관학교 생도 숙소에서 이 비보를 들은 21살 박지만은 정적 같은 침묵 속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지 가족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이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하루아침에 의미를 잃었고 그를 감싸고 있던 모든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불편해도 존재했던 경계와 구조가 사라지자 그는 어디로도 향할 수 없는 공중에 던져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철저히 누군가의 아들로만 살아왔기에 홀로 설 수 있는 근육이 없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와 세상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이미 세상의 언어와 호흡을 잊은 채였습니다. 친구도 진심으로 기댈 어른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의 아들에게 여전히 특별한 시선을 던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호기심도 존경도 아닌 부담이었습니다. 과거 권력의 잔재로 남은 그에 대해 대중은 경계하거나 외면했습니다. 박지만은 점점 세상과 단절되었고 그 단절은 빠르게 내면의 공허로 번졌습니다. 고립된 청춘은 쉽게 방황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점점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자신을 잡아주는 그 어떤 감정도 동력도 잃어갔습니다. 군 생활도 마무리된 뒤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꿈도 계획도 의미도 없이 표류했고 결국 약물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감당할 언어가 없었고 어릴 적부터 배워온 침묵은 그에게 아무런 구원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그의 삶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망가진 황태자, 문제적 이세로 다루기 시작했고 숱한 루머와 오해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정을 억누르는 법만 배운 그는 변명조차 할 줄 몰랐고 변명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1989년 결국 박지만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됩니다. 신문 일면에는 박정희 아들, 마약으로 구속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실렸고 전 국민이 그 이름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억이 아니라 조롱과 실망이었습니다. 결국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했네.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손가락질했고 그의 존재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누나 박근혜조차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감정 없이 살았고 감정 없이 무너졌습니다. 평범한 이들은 청춘의 방황을 시련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에게 방황은 곧 파멸이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가족도, 자기 자신조차 모두 잃은 채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청와대의 화려함도, 육사의 질서도 모두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요한 폐허 속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아주 미약한 가능성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끝났다고 말했지만 그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의 다음 장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만은 세상의 조롱 속에서 자신의 나락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곳조차 없는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중독과의 싸움을 시작했고 매일같이 흔들리는 마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약물의 유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씩 버텨냈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묵묵히 자신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화려한 구호나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루를 견디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 그 조용한 과정이 그의 진짜 회복이었습니다. 1995년 그는 사업에 도전합니다. 삼양산업이라는 중소기업을 인수하고 그곳에서 조용히 일터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고 언론 노출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정치적 질문에는 응하지 않았고 모든 논란에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 세계와 상관없다는 선언이자 지금의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들이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이지그룹 회장 박지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쌓아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2004년 서양희 씨와 결혼하며 인생의 가장 소박한 안정을 얻게 됩니다. 함께 식사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와 나누는 웃음 속에서 그는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삶의 결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소음과 어수선함, 사소한 다툼과 화해, 주말의 나른함 같은 평범한 일상이 그의 가장 확고한 방어막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 앞에서만큼은 누구의 아들도 아닌 남편이자 아버지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정은 그에게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세계였습니다. 2013년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박지만의 움직임을 주목했습니다. 청와대에 다시 발을 들일 것인지, 정부의 일원으로 나설 것인지 모두 궁금해했지만 그는 끝내 아무 역할도 맡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거리를 두었고 정권의 어떤 그림자 속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언론은 그에게 단 한마디라도 입장을 밝혀달라며 쫓아다녔지만 그는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박근혜가 탄핵당하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조차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누나를 비호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무실을 오가며 자신의 일을 했고 어떤 정치적 틈바구니에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그 세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명확히 구분한 삶의 태도였고 가족과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침묵을 해석하려 했지만
그는 해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해받고 싶지도 평가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단 하나,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 누구의 그늘도 아닌 자신의 그림자를 밟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조금씩 자신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2025년 서울의 평범한 오피스 빌딩. 매일 아침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묵묵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지만, 이제 그는 이지그룹 대표이사로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의 아들도 황태자도 아닙니다. 그는 오늘의 성실한 업무와 조용한 일상 속에 자신을 위치시켰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직원들과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회의 시간엔 말보다 경청에 집중합니다. 대단한 결정을 내리거나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그토록 부러워했던 평범함, 바로 그 삶을 이제는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는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습니다. 언론은 그의 이름을 기사로 다루지 않으며 대중도 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침묵과 무관심 속에서 오히려 해방을 느낍니다. 한때는 전 국민이 그의 이름 석자를 기억했고 모든 행동이 해석되고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개인으로 살아갑니다. 업무를 마친 저녁, 그는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식탁, 아이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TV를 보며 웃는 소소한 순간이 그에겐 가장 큰 안정이자 보상입니다. 거창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하루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를 불행한 인물이라 말합니다.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 비운의 황태자. 그러나 정작 그는 그런 평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미 충분한 답을 얻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었던 길을 그는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설계하고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하고 분명한 자기 삶의 증거였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는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황태자, 박정희의 아들, 문제적 2세, 기업인 박지만. 그러나 지금의 그는 오직 하나,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대에 응답하지 않고 역사의 시선에서 벗어나며 누구의 대변자도 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고 견뎠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범한 일상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랐던 것은 누구의 아들도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소망은 이뤄졌습니다. 더 이상 황태자는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박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가 선택한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누구의 박수도 아닌 자신에 대한 조용한 존중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는 지금 가장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는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본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불운한 인물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불운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남의 이름으로 사는 삶 아닐까요? 박지만은 그 굴레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뉴스가 사라진 뒤에도 그는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도 아닌 오직 자신으로서. 이 이야기는 박지만이라는 한 사람의 기록이자 우리 모두가 짊어진 이름과 기대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에게 박지만은 어떤 인물로 기억될까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계신가요?